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 괴담.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대대는 약 6개월마다 한 개 중대식 ASP라고 하는 곳에 경기 파견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경기 파견 당시 귀신을 본다는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ASP라는 곳은 탄약고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ASP는 상당히 넓어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는데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고 심지어 그곳으로 가는 순찰로 옆에는 무덤이 있어서 평소에도 조금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SP는 넓어서 A, D, C, D의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A와 D 구역이 맞닿는 지역에 평소엔 쓰지 않는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초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임은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ASP에는 귀신이 상당히 많지. 생활관에도 있고 순찰로 바로 옆에도 있다. 정말이십니까? 당연하지. 가만히 쳐다보는 놈들부터 쫓아오는 놈들도 있고 심지어 자해하거나 죽어도 자살 시도하는 놈도 있어. 귀신들은 흔히 자기가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는데 자기도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군대에서 벗어나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거겠지요. 여하튼 문제는 이런 귀신들이 아까 말한 초소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순찰을 하면서 그쪽을 봤더니 반대편에서 순찰할 때 되는 서치레트 하나가 초소 계단을 타고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싶어서 초소 계단을 향해 달려갔는데 불빛이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어느 날은 A 지역의 초소, 그 중에서도 D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초소의 옆길은 거의 골짜기 수준이라 초소에서 바라보면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당시 그 지역은 이소대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후번 근무자가 오는데 서치라이트 불빛이 3개인 걸 보고서는 순찰 자랑같이 오는구나 싶어서 정석대로 수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가 끝나고 후번 근무자가 올라오는 걸 보니 2명뿐인 겁니다. 근무자가 너네 순찰 자랑같이 온 거 아니냐고. 분명 서치라이트 불빛은 3개가 비췄다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라이트 흑자 라이트 1개씩만 켜고 왔는데 라는 답만 들었을 뿐 나머지 1개는 자신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귀신이 혼자 순찰 돌기에는 적적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끔씩 겪는 일들.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차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1차선에도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기도 하고 급한 것이 없던 저는 2차선으로 갈아타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하다시피 앞에 차가 느리게 가더군요. 앞에 차랑 사이가 붙었을 때 뒷유리를 통해서 차 내부가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1명, 조수석에 1명, 운전석에 1명, 3명의 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얼굴이 막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쪽 여자도 중간중간 조수석 쪽을 보면서 수다를 떨더군요. 짜증이 났습니다. 차량 평균 7에서 80으로 다니는 도로에서 60도 안 되는 속력으로. 더군다나 퇴근 시간에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1차선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떠들어. 니 뒤에 차들 늘어선 거 봐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그 차의 옆을 지나가며 그 차를 살짝 쳐다보았습니다. 아, 시발. 차 안에 혼자 있었지만 욕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엔 운전자 혼자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운전자 쪽을 쳐다보며 떠들던 여자도 뒷자리에 앉아서 앞쪽으로 몸을 쭉 빼고 떠들던 여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무표정하게 운전을 하는 여자를 제외하곤 분명 방금 전까진 삼이서 웃고 떠드느냐 정신이 없어 보였는데 그 이후 속도를 내서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만큼 밟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차를 제대로 세웠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무하고 뭐 내용도 없지만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동차. 개인적으로 꼭 갖고 싶었던 차가 있었다. 머스탱. 어떻게 해서든 더 나이가 먹기 전에 꼭 타보고 싶은 차였다. 특히 흰색 머스탱은 내게 있어서는 일종의 로망이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중고 머스탱을 급 처분하는 광고를 보고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친구를 대동하고 가서 그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크게 사고 난 것도 없었고 성능에도 문제가 없었다. 계약도 말끔하게 잘 이루어졌으며
꽤나 적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애초에 너무 싸게 나온 차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하게 구입한 머스탱이었다. 중개업체도 없이 1대1로 구매하게 되었지만 법적인 문제도 전혀 있지 않아 꽤나 홀가분하게 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 내 첫 신차이자 꽤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한 아반떼를 보내줘야 했지만 일단 감상 따위는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머스탱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얼마 전이었다. 강원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혼자 차를 끌고 동해로 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동해 바다도 볼 겸 그간 회사 때문에 만나지 못한 친구도 만날 겸 하여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렸다. 휴게소에 들려 잠시 쉬기라도 하면 사람들의 눈길이 쏠려서 약간 우쭐하기도 하며 즐거웠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빠 저거 비싼 차야? 하는데 아니 나도 사려면 살 수 있어라고 말할 때면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 들뜬 기분이 가라앉기도 했지만 녀석이 그랜저 XG를 타는 것을 보며 다시 피식하고 웃게 되기도 했다. 딱 봐도 20대 중 후반인데 그랜저 XG라니. 아빠 차 끌고 나왔냐? 차에 기대어 화보라도 찍는 것처럼 담배 한 대 가볍게 빨아주고 다시 차에 탄다. 차문을 열면 노면에 빔을 쏴 생기는 파란색 달리는 말이 반겨준다. 볼 때마다 새로웠다. 휴게소를 지나 카메라를 주의하며 신나게 밟았다. 뭐 기름은 바닥에 뿌리고 있었지만 어떠랴? 이런 맛에 타는 차였다. 횡성의 터널 입구를 지나다가 헛것을 보았다. 터널 입구에서 하얀 옷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다. 섬뜩했지만 뭐 밤에 운전하다 보면 트럭에서 떨어진 온갖 잡동사니들이 사람의 착각을 만들어낸다. 별거 아니리라 생각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속도에 취한다. 터널에는 카메라가 없으니 더 신나게 달렸다. 그날따라 아무리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아 정말 무턱대고 달릴 수 있었다. 다음 터널에 도달했을 때 난 또다시 터널 입구에서 이번에는 서성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보았다. 금방 지나친 것이었지만 분명 아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서성거리는 폼이 아닌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것을 보고는 약간 겁에 질려 살며시 눈동자만 돌려 룸미러를 바라보았다. 이런 전개라면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창에 다다를 때까지 그 찝찝한 기분이 느껴져 도저히 기분을 즐길 수 없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안전운전을 했던 것 같다. 그 즈음 내비게이션에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진부 터널이 앞에 있음을 알렸다. 터널 앞에는 내가 보았던 그 하얀 누군가는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터널 안에 들어가니 그 예의 섬뜩함이 느껴졌다. 심장에 누군가 손을 밀어넣어 천천히 조여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손, 발에 피가 서서히 말라가며 목이 뻣뻣해졌다. 본래 운전할 때에는 한 손은 스티어링 휠에 올려두고 남은 한 손은 아무렇게나 걸쳐둔 뒤 최대한 편하게 가는 운전 습관이 있지만 이때는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전부 휠에 올려두고 주변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앞만 바라보며 달려야 했다. 다행히 동해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해에 도착하여 새벽에 자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들어갔고 토요일에는 꽤나 즐겁게 놀았다. 바다 보며 회도 먹고 닦는 카페 거리도 가서 헌팅도 하고 뭐 나름 즐거웠다. 거기서 알게 된 여자애들에게 무서운 얘기랍시고 내가 오면서 겪은 일을 거짓말 좀 보태가며 이야기했다. 사실은 룸미러 뒤에 검은 그림자가 뒷좌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든가. 뭐 그런 얘기 말이다. 반응도 꽤 좋았고 여러모로 즐거웠던 것 같다. 일요일 오후에 다시 집에 돌아가려는데 친구가 그 귀신 얘기가 생각났는지 낄낄거리며 농담을 했다. 당시에 피곤했기 때문에 느낀 기분이라 생각하여 그냥 피식 웃으며 넘어갔다. 돌아오는 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다시 그 느낌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는 동해고속도로에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도저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라디오를 켜면 이상한 잡음만 들려왔고 노래를 켜면 USB가 뻑이 난 것인지 오디오가 망가진 것인지 노래가 계속 저 혼자 넘어가 버렸다. 그때 느낀 것은 귀신보다는 오디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디오가 문제인가 하는 걱정이었다. 그래도 전에 비해서 꽤 이른 시간에 나온 터라 이번에는 해도 밝았고
지나는 차도 많아서 처음보다는 꽤나 수월했다. 그리고 원주시를 지난 이후로는 차가 막혀서 뒤에 귀신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휙 달아나 버렸다. 집에 도착하여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확인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하던 차량이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차량들을 몇 번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편집하여 신고할 목적이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나 터널 영상들을 확인했다. 터널 입구를 지날 때 분명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까만 여자가 보였다. 이 근처에 민가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차에서 내린 현 시점에서는 이걸 SNS에 올리면 꽤 반응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터널에서도 같은 게 보였다. 역시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이번에는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길고 새카만 머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최소한 할머니는 아니리라. 한 번에 터널 앞에 서 있는 미친 여자를 두 번이나 볼 수 있을 리 만무하니 이건 분명 귀신이었다. 반응이 어떨까? 조작이라는 댓글이 많을 것 같았다. 하지만 뭐 진짜인데 아예 전체 영상을 전부 올려볼까도 생각했지만 과속했으니 그건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 이후로는 귀신이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역시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실내 카메라는 어떨지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실내 카메라를 돌려보았다. 터널을 지나고 겁에 질린 것 같은 내 얼굴이 보였다. 하하, 정말 멍청해 보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계속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갑자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두 번째 귀신을 목격한 이후의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카메라의 사각 근처에 내 왼쪽 어깨가 있는 시트 부분에서 뭔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게 보였다. 손이었다. 그건 분명 손이었다. 하얀 손이 천천히 시트를 훑고 올라와 내 어깨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몇 차례의 터널을 지나는 영상들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음에는 내 왼쪽 어깨로만 올라오던 하얗고 가는 나뭇가지 같은 손이 그 이후로는 오른쪽 어깨로도 올라왔다. 더 무서운 점은 손이 전부 왼손이었다. 세 번째 터널을 지날 때에는 양쪽 어깨뿐 아니라 머리 그리고 허리 부근에도 그 손들이 천천히 시트를 쓰다듬듯 기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치 달팽이 눈처럼 싹 사라졌다. 그리고 몇 번을 거듭한 끝에 그 손들 이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쯤 되자 SNS고 나발이고 갑자기 겁이 덜컥 올라왔다. 갑자기 혹시나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난 휴대전화를 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초여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고 그것을 눈사만 내 차로 다가갔다. 그리고 카메라로 내 차의 뒤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낮고 좁은 머스탱의 뒷좌석 시트에는 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왼손을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머리카락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지는 알 수 없었다. 길에서 커다란 육식 짐승이라도 본 것처럼 몸이 덜컥 멈추었다. 그것은 오른쪽 팔이 없었다. 그저 왼 팔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인지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일 것 같아 바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니 놈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얼마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 아저씨 한 분이 같이 타게 되었다. 괜찮아요? 내가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있어서일까?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아, 예. 좀 속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둘러댄 후 가만히 있으니 아저씨는 금방 내려버리고 나머지 층수는 나 혼자 올라가야 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뭔가 비칠 것 같아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우리 집 현관으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갖다 댄 후 집으로 들어왔다. 혼자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차라리 예전 여자친구와 싸움 났던 그때 여자친구 말대로 같이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봐봐야 더 무서울 게 분명할 텐데 내부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아니 영상이 아니라 소리를 확인했다. 스피커의 음량을 최대로 올리고 천천히 손이 올라오는 부분부터 소리를 들었다. 이 차가 아닌가? 아닌가? 나 아픈데. 이 차가 아닌가? 분명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화면에서는 그 소리가 들렸다. 다만 이 차가 아닌가 하는 말과 아프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섬뜩한 까드득 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터널에 들어갈 때에도 손의 개수가 늘어날 뿐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켜서 아까 찍은 영상을 재생시켜 보았다. 딱히 별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소리를 증폭시켜 보았다. 작지만 뭔가 소리가 들렸다. 나 아픈데. 여기가 아닌가? 나 아닌가? 약간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예의 까드득 거리는 소리는 여전했다. 손톱을 물어뜯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괴기하고 끔찍한 소리였다. 영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녀석이 머리를 들 즈음에서는 말이 좀 바뀐 것 같았다. 너인가? 아닌 것 같은데. 너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완전 무사고라고. 심지어 주차 중에 어디 긁어본 적도 없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말했지만 녀석이 듣고 있을까? 녀석은 차에 있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있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말이다. 그게 그저 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날 따라다니는 것이라면 어쩌지? 그런 몹쓸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난 결국 멍청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실행하고 천천히 내 뒤를 비춰보았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내 뒤에 뭔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까만 머리카락. 마치 방금 물속에 있던 것을 꺼낸 것처럼 끈적하고 미끈거린 것 같은 해초류 같아 보였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머리카락에서 흐르는 빗물 같은 것도 보였다. 그것은 천천히 몸을 숙이면 카메라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반쯤 박살나서 허물어진 머리와 얼굴. 그것의 눈은 왼쪽밖에 없었지만 귓발선 흰자와 풀어진 동공은 무적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빨아들일 것 같았다. 그것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내 머리 옆에 자신의 머리를 나란히 하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입을 열었다. 그러자 입에서는 검은색 끈적한 핏물들이 주르륵 흘러 내 어깨로 흘러내렸다. 다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당신이 맞나? 여기 우리 집 아닌데? 여기가 아닌가? 그것의 말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대답하면 더 문제가 커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결국 입을 열고야 말았다.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숨을 다시 삼켰다. 과호흡이라도 온 것인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난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녀에게 말하자 그녀는 고장난 목각 인형처럼 머리를 뚝 꺾으며 스마트폰에 비친 내가 아닌 실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닌가? 당신이 아닌가? 괴상한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녀는 나를 끌어안듯 자신의 하얀 왼손을 들어 내 오른편 어깨 위에 있는 자신의 머리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가락을 씹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을 말이다. 그러자 살이 너덜거리는 손가락 안의 뼈가 치아에 갈리는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계속 그렇게 자신의 손가락결을 이빨로 갉아대며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았지만 눈알은 빠르게 움직였다. 아니네. 당신이 아니네. 아쉽네. 그녀는 팔을 풀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팔이랑 눈알 이쁜데. 아쉽네. 당신이 아니네. 그녀는 그렇게 다시 말했다. 그리고 마치 어둠에 녹아들어가듯 방의 구석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아마 내 차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냥 나는 재수없게 걸린 것이겠지. 하지만 도저히 머스탱을 탈 용기가 들지 않았다. 카메라로 확인해 보았지만 그 앙상한 손이 나타나 눈알을 뽑을 것 같아 도저히 차에 탈 수 없었다. 지금은 지하 주차장에서 먼지를 맡고 있는 내 머스탱은 이번 주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다. 몇몇이 와서 구경하고 꽤나 깨끗하다고 감탄하였고
나 역시도 빨리 넘기고 싶어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았다. 유지비와 몇 번 타보았더니 이제 다시 세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도 곁들였고 필요하다면 같이 차를 끌고 가 어디서든 정비소에서 차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그런 탓인지 차는 금방 팔 수 있었다. 대학생인 듯 싶은데 조심해서 운전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야기. 집차. 택시 더럽게 안 잡히네. 아 짜증나.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서 기어코 입 밖으로 혼잣말을 내뱉어 버렸다. 당장이라도 이 답답한 화상 지우고 하이힐 벗어 던지고 싶은데 택시는 더럽게 안 잡히고 회식은 재미 대가리 없고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돈 벌려면 회사 다녀야 하고 회사에서는 날 가만히 안 놔두고 상사라는 노땅들은 술 강요하고 이럴 때 데리러 와주는 잘생긴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물론 최대철 대리 그 새끼는 제외다. 나이 많고 못생긴 게 자기는 술도 안 먹으면서 내 술잔만 채우는 것이 안 봐도 비디오다. 맨날 찝쩍거리고 웅흉하게 쳐다보고 그래놓고 오늘은 자기가 술 먹여놓고 얼렁뚱땅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뻔뻔함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눈치도 없어서 적당히 웃으며 괜찮다고 거절하면 그만두어야지. 두 번 세 번 하다가 정색을 해야 그제야 얼렁뚱땅 무안한 척 넘어가는 놈이다. 소문으로는 욱하는 성격도 있다던데 나는 왜 저런 놈만 꼬이는 건지. 서글프다. 지나는 택시에서 빨간색 빈 차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애꿎은 오른팔만 무한하게 허공에 휘젓고 있다. 아무튼 최악이야. 하기 싫은 회식의 날은 덥고 술 기운은 오르고 최대철은 싫고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나는 것 같다. 한 20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택시는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나. 혹시나 예전에 연락하던 남자들의 연락이 있지는 않을까. 그럴 일 없을 걸 알면서도 카카오톡을 보는데 정말 바보같이도 이제야 카카오 택시가 생각난다. 부랴부랴 현재 위치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찾던 빈 택시가 눈앞에 멈춰선다. 잔뜩 짜증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든다. 혹시나 승차 거부를 할까 냉큼 차 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다. 근데 뭐지 이 냄새는. 또 짜증이 확 올라온다. 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차에서 이게 뭔 냄새예요? 짜증나게. 그렇게 반갑게 찾아온 택시인데도 사람이란 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버리고 만다. 죄송해요. 저번에 타신 손님이 택시에 토를 하셨는데 그 냄새가 좀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실까요? 페브리즈 좀 뿌리시지. 네, 저 분당으로 가주세요. 생각보다 젊은 목소리에 밝고 싹싹한 말투 때문인가 짜증을 내버린 게 무안해져 버렸다. 무안해서 슬그머니 택시 안에 부착된 면허증을 보았는데 웬걸 사진으로는 연예인이 따로 없는 외모이다. 힐끔 운전하는 모습을 백미러로 살펴보는데 사진만큼이나 아니 사진보다 더 잘생긴 외모이다. 네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페브리즈는 없는데. 아니에요. 오늘 조금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예민했어요. 아까는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로서 차 관리를 못한 건데요 뭐. 그나저나 오랫동안 택시 기다리시느라 짜증 나셨겠어요. 네. 엄청요. 오늘 정말 회식도 짜증나고 최대철. 저희 대리인데 좀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튼 날도 덥고 택시도 안 잡히고 짜증났는데 마침 오신 거죠. 고생하셨네요. 저도 밤에 운전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심심하기도 한데 손님처럼 재밌는 분이 타셔서 좋네요. 뭐려.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있나? 짜증내도 싹싹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모습에서 호감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최대철이랑은 다르게 젊고 잘생겼고 저기요 서준씨.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저기 면허증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전 미희예요. 정미희. 저도 가는 동안 심심한데 우리 대화해요. 네 좋죠. 아니 아까 회식을 했는데요. 최대철이라는 대리놈이 있거든요. 맨날 저한테 치근덕대는 놈인데 오늘은 회식이라고 술만 잔뜩 주고 데려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상사라 웃으며 거절해도 계속 그러기에 정색까지 하니까 그제야 무안한 척 넘어가더라고요. 덩치만 큰 게 진짜 짜증나요. 미희 씨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지금은 없네요. 이럴 때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미희 씨 집에 데려다 드리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럼 혹시, 뭐, 서준 씨, 최대철이다. 서준 씨 한번 보려고 백미러를 보는데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는 저 차 최대철 그 새끼 차가 분명한 것 같다. 설마 내가 택시 기다리는 거 몰래 훔쳐보다가 따라온 거야? 집까지 쫓아오려고 소름 돋는다. 서준 씨, 뒤에 저 차 최대리예요. 아까 말했던 어떻게 해요? 저 뒤에 멀찌감치 오는 검은색 산타페요. 네, 저거요. 저 미행했나봐요. 저거 미친 놈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다 돌려볼까요? 네, 빨리요. 집까지 알아내려나 봐요. 네, 그러면 조금 돌아서 가볼게요. 최대철 욱하는 성격이라고 소문나 있던데 설마 아까 정색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혹시 나 혼자 사는 거 알고 따라오는 건가? 뭐지? 왜 따라오는 거지? 전화를 해서 왜 따라오냐고 물어봐야 하나? 어떻게 하지? 계속 따라오는데. 미희 씨, 괜찮아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이쪽 길로 빠졌는데도 따라오면 제가 처리해 볼게요. 네. 서준 씨가 어떻게요? 괜찮아요. 서준 씨가 택시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택시를 멈춰 세운다. 왜 그래요? 왜 멈춰요? 뒤에 오잖아요. 어차피 오늘 피하면 다음에 또 그럴 거예요. 아, 바로 뒤에 왔어? 그냥 지나치네. 미희 씨 혹시 최대리가 여잔가요? 아니에요. 저 차 모시는 분은 여자분이네요. 미희 씨가 착각했어요. 무언하다. 온갖 호들갑은 다 떨었는데 차가 똑같아서 진짜 최대철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미친 놈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행이야. 안도해서인지 긴장이 풀린다. 근데 서준 씨 생각보다 믿음직스럽네. 택시 일을 하는 게 조금 걸리지만 혹시 먼저 이야기한다면 생각 정도는 해볼 수도. 미희 씨. 네. 올 것이 왔다. 혹시. 네. 아까 했던 이야기. 뭐. 어떤 거요? 요문 봐라. 머쓱하게 웃는 것도 귀여운데 제법 뜸을 들이네. 냄새요. 아까 그거 진짜 토 냄새 같았어요. 네. 뭐지? 아, 냄새요. 한 보름쯤 후면 미희 씨한테서도 그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5번째 이야기. 행복.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어린 손주들과 심지어는 그를 따랐던 부하 직원들 및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온화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 경청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흡족하고 뿌듯하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백발의 노인은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노력만으로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끈기와 뛰어난 판단력으로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에 들 정도로 큰 기업을 만들어낸 그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정과 존경이 어린 눈빛으로 한마디라도 놓칠까 두려운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자수성가는 물론이고 인덕까지 갖춰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성공적이다. 그 노인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홍조를 띤 채 말을 하고 있는 그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채 인생의 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인의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진다. 이후는 암흑과 고요뿐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쾌락적 요소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행복에 겨워 이야기를 하고 있던 노인이 초라한 행색으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이 상품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계신 재산의 전부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준비를 마치고 일주일 후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서비스해 드리는 걸로 알고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화를 마친 노인은 초라한 행색으로 터덜터덜 아무도 없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갔다. 평생 불만족스럽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노인의 욕구는 비로소 마지막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이다.
고통 없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세요. 라는 광고 문구는 진짜로 착각할 정도의 가상현실과 적당한 마취 시술로 실현되었다. 저순가는데 노젓돈은 필요 없다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던 것인지 수요는 꾸준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죽고 돈이 있으면 죽음마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 더 클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돈 앞에서 불공평하다. 일주일 후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한 노인의 집으로 직원들이 찾아간다. 한 사람의 행복한 마지막을 위해 최대한으로 고급스럽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한 그들은 노인에게 잠시 시간을 준 뒤 폭신한 침대에 노인을 눕힌다. 무통마취가 진행됨과 동시에 가상현실 장치로 인해 노인의 의식은 이전에 세팅하였던 행복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행복한 상황 속에서 안락사가 진행되었고 노인의 의식은 마치 TV 전원을 끈 듯 또 끊기며 무가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그의 마지막 기억이 정말로 행복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괴리감에 오히려 더 괴로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편안한 죽음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제공되었고 앞으로도 자신만의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6번째 이야기, 자원봉사와 행복. 넌 착한 사람들을 믿니? 너의 눈빛 안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이 담겨 있군. 뭐 물론이지. 대학 시절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를 5년 만에 봤는데 이런 소리 나하고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잘 지냈냐고. 그런 상투적인 안부 대신에 소주잔 먼저 비우는 게 어때? 그렇지, 잘 마시네. 누가 의사 선생님 아니랄까봐 술 마실 때도 아주 기품이 있고 안정적이군. 정신병 걸린 환자들을 상대하려면 의사인 내가 먼저 동요되면 안 되니까. 항상 침착하게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겠지. 어린 양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게 내가 하는 일 아냐? 아니, 오해는 하지 마. 내가 너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다운 태도 때문에 기분 나쁘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말하는 건 그 반대야. 이 시간만큼은 날 환자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신이 병든 현대인들 위해서 옳은 답을 내려주는 하얀 가운을 입은 신답게 내가 정말 잘못된 건지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내 표현이 너무 오그라드나? 미안.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때 소설가를 꿈꿨잖아. 뭐 정작 국문과인 나보다 내가 더 순수문학은 좋아했지만 말이야.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옛날에도 그렇게 살아 깊은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었어. 너에게만큼은 내가 느낀 걸 솔직히 말하고 싶어. 대신 넌 친구의 이야기라고 사적인 일로 여기지 말고 객관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혼란스러운 얼굴을 한 환자 앞에서 차트를 든 채 온화하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내 일터에서의 모습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보고서라고 생각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일단 한잔하자. 그래. 자원봉사 체험 보고서라고 하면 되겠네. 너도 알다시피 난 실패했었어. 왜? 너무 직설적인가? 하지만 사실인 걸 뭐. 물론 다른 사람이 내 실패담을 듣는다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게 분명할 거야. 한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 그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 실패 운운하다니. 그치? 맞아. 우리가 나온 대학은 최고의 대학이었지. 뭔가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너나 나나 한땐 엘리트였어. 아차 넌 지금도 엘리트지. 미안하다. 어디서 서울대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거나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던 너에 비해서 난 항상 거만했었어.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가 지식인이 아는 자의식을 가지고 허황된 환상 속에 빠져 살았지. 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니까. 솔직히 우리 학교 입학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 잔 비우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진 모르겠어. 불투명하고 또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 믿을 뿐이었던 내 미래가 현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희미한 안개가 걷히고 나자 거기엔 너무도 허무하고 밋밋한 결과밖에 없었어. 왜 있잖아. 제작비도 많이 들고 CG도 빵빵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결말이 너무 시시한 거야. 그리고 그 시시한 결말이 끝나고 영화관을 나서며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기분.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직 진정한 보석은 오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기다렸어. 지방의 자잘한 학교에 다니는 새끼들이 빨빨거리는 걸 보며 비웃기만 했지. 속으론 불안했어. 하지만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그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비루한 현실을 살아간다는 증거니까. 난 더욱 대단한 척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만 보냈어. 세월은 흐르고 남은 건 알 줄 아는 거라곤. 잘난 척하는 거 밖에는 없는 한심한 인간이 되어 있더군. 난 일을 할 수도 취업을 할 수도 없었어. 시발. 뭐가 할 수 없느냐고. 이건 내가 실제로 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취업할 정도의 스펙이 있는가랑은 다른 얘기야. 너도 내가 눈만 높아서 백수로 살아온 것처럼 보는 거냐? 미안. 내가 좀 쥐기가 올라오나 보네. 괜찮아. 오늘은 좀 취하려고 온 거니까. 그렇게 너도 알다시피 졸업하고 우리는 헤어지고. 난 5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무수한 날들을 골방 속에서 지냈어. 난 자꾸만 안으로만 썩어 들어갔어.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날리곤 했었지. 그때 내가 사법고시를 했으면. 암기라고는 내가 최고였는데 당장 패스했을걸. 대학원에 갈 걸 그랬어. 그 새끼보다 문학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글도 더 잘 쓰는데 그 새낀 벌써 박사까지 다 땄다지. 아마 2학년 때같이 창업해보자고 한 선배 따라서 그 일을 했었으면 하고 말이야. 웃기지? 시발. 나도 쪽팔리다야. 그러다가 결심한 거야.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 게 뭐게? 응, 자원봉사였어. 남들처럼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엄두는 안 났어. 그렇다고 특별히 선의가 발동한 건 아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노동하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였지. 왜? 웃기냐? 그땐 정말 그랬다 새끼야. 그래서 꽃동네에 들어갔어. 알지? 사회복지시설. 사실 숙식도 제공해 준다는 말에 혹한 것도 있었지. 더 이상 방 안에서 손가락 빨고 살 순 없으니까. 자식 뿌듯한 얼굴이네. 한 잔 마시자. 자원봉사라. 너도 내 성격 알잖아. 그런 건 가식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지. 그 이기적이고 오만한 서울대생이 어디 가겠냐? 응. 솔직히 몸 불편한 분들을 보고 처음 드는 건 혐오스러움이었어. 날 욕해도 좋아. 시발 욕하라니까. 새끼. 먹고 싸고 그리고 자는 것 하나까지도. 혼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과 솔직히 살을 맞대는 게 아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렸어. 시발. 그래. 나 나쁜 새끼다.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내가 놀랐던 게 뭔 줄 알아? 나 말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었어. 우물과 그림자들로 범벅이된 내 얼굴과 다르게. 그들의 얼굴은 티 하나 없이 밝았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일을 사랑하는 걸로 느껴졌어. 이건 진심이야. 내가 그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건 바로 궁금했기 때문이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자원봉사자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하고 말이야. 쉽지 않더군. 알다시피 난 그동안 나만의 성을 짓고 세상을 향해 가시를 뻗치던 고슴도치 같은 새끼였잖아. 시발. 고슴도치는 귀엽기라도 하지. 못생긴 선인장으로 해두자고. 근데 존나 그 가시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 항상 목구멍 아래에 뭔가가 묵직하게 있는 것 같은 답답함도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시발 그게 대체 뭐인지는 표현은 못하지만 대학교를 입학한 20살 이후로 한 번도 표현되지 못한 채 묵혀있던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이미 시발 그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뭐, 나 취했다고. 잔말 말고 한 잔 더 따르기나 해. 그러면서 점점 다른 자원봉사자랑 친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던 그들도 마음을 열고 날 받아주더라고. 솔직히 나는 처음에 내 학벌도 안 알려줬거든. 알잖아. 우리가 어디 가서 서울대라고 말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 그 눈빛은 특히 나에게는 되게가 안 좋은 눈빛이었지. 서울대도 별거 없구먼. 서울대 나와서 쯧쯧쯧. 이런 소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해맑고 좋아했어. 서울대를 처음으로 봤다며.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 싶을 정도로 말이야. 그곳에서의 생활도 적응이 되고 나는 한동안 안 쓰던 글을 쓰기 시작했어. 어떤 글이냐고? 나 자신에 대한 글이지. 내가 5년 동안 글을 안 썼던 이유가 뭔 줄 알아? 시발. 잘 안 해. 역시 대단하셔. 굳이 일기나 그런 걸 쓰지 않고 소설이나 시를 쓰더라도 글쓰기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니까. 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아니 일부러 의식하려 하지 않았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거야. 그렇게 한동안 글쓰기에 침잠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글이 나오대. 시발. 내가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쓰는데 난 내 생각이 아직도 삐뚤어져 있구나라고 여기며 반성하곤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묘사해 보기 시작했어. 그들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고 그들의 웃음과 긍정, 행복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상해지더라고. 이상하다는 말이 뭐냐고. 글쎄, 한 잔 더 마시자. 나 괜찮아. 시발, 괜찮다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 나 서울대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로 좋아했다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얼굴이 장애인들을 대할 때 얼굴이랑 같더라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바지에 똥을 지린 어떤 일부 빠진 할배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문득 방에 있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는데 내 얼굴이 딱 그 얼굴이었어. 행복한 얼굴. 목구멍 속에 꽉 막혀있던.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해소된 그 얼굴. 근데 나는 나의 그 얼굴을 보고 기저귀를 가는 것도 있고 멍하니 거울만 봤어. 그리고 다가가서 나 자신을 돌이켜봤어. 거울 속 나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얼굴로 이렇게 되뇌고 있더라고. 내가 저것들보단 낫지. 내가 서울대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처럼 장애인들 돌봐주던 자원봉사자들 얼굴에 드리웠던 그 행복도 결국에는 그런 말들을 속에 담고 있었어. 내가 저것들보단 낫지라고. 그 순간 너무 무서워졌어. 시발. 무서워졌다고. 그래. 자원봉사자들도 무서웠지만 나도 무서웠어. 사람이 무서워졌어. 그리고 너무 지긋지긋해졌어. 그렇게 나는 바로 거기를 나왔어. 그리고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널 만난 거야. 여기까지가 내 자원봉사 보고서야. 내가 처음에 물었지. 너는 착한 사람을 믿냐고. 너는 그 사람들을 착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들의 행복은 정말이어서. 그 해맑은 얼굴은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 감정의 근원이 바로 야 씨발. 봐봐. 나 안 취했다니까. 한 잔만 더 마시고. 의사 선생님. 나한테 말 좀 해줘. 내가 아직도 비뚤어져 있는 것 뿐이지. 아직도 실패한 명문대 졸업생의 콤플렉스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은 착한 거겠지? 그럼 착한 건 뭘까? 그 행복은 뭘까? 넌 어떻게 생각해? 7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열차.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다. 평일인데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지만 기차 칸에 승객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겪기 힘든 경우였다. 자리를 옮겨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은 칸을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내 그만뒀다. 애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지 않은가.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몇 분이 남아 있었다. 여기 매점에서 이글거리를 사는 걸 까먹었네라고 깨달았지만 이제 와서 매점까지 다시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한숨 자기로 마음먹었다. 좌석에 비스듬히 기댄 채 외투를 벗어 얼굴 위에 헐렁하게 덮어놓았다. 하지만 낮에 잠을 좀 자둔 탓인지 영 잠이 오질 않았다. 몇 분을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기에 외투를 벗어던지고 차창밖 구경이라도 하고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였다. 기차 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바로 옆쪽 건너편의 좌석에 누군가가 털썩 걸터앉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선배님. 하마터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마방 가라고 했잖냐 새끼야. 아직 젊은 새끼가 왜 그렇게 밝히는 거야? 아 안마방 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선배님. 뭐 어때쩌냐. 자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는 내 목소리가 더 크다. 애초에 안마방 마니아가 안마방 간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야. 목소리의 주인들은 각각 청년과 중년의 남성으로 각자가 가늘고 굵직한 맛이 뚜렷한 게 직접 보지 않아도 주인의 얼굴이 절로 떠오를 만한 특색이 있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날 의식한 탓인지 두 명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지만 눈을 감고 있는 데다 애초에 기차칸이 텅 비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진짜 안마방 간 거 아니라니까요. 글쎄, 잠시 친구랑 볼일 좀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데 갑자기 부르시고 별 수 없잖아 짜샤. 너랑 나 빼고 모두 딴 데 묶인 몸인데 그럼. 강치련이 그 새끼 어저께 잡아 쳐놓고 좀 쉬나 했더니만 그래 무슨 일이라는데요.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듣자 두 사람이 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목소리의 말로 미루어 보아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겨 오밤중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하여튼 그래서 반장한테 갔더니 시발 살인이란다. 그것도 연쇄살인. 벌써 10명 가까이 죽었대. 예. 젊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소리. 나 역시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헉하는 소리를 낼 뻔했으니까 이런 시간에 기차를 타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형사들로부터 살인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엿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차가 출발했다. 외투를 뒤집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껌껌한 시야 속에서 기차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젊은 형사가 입을 연 것은 2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였다. 10명 다 대구에서 죽었답니까? 아까 대구에서 강력계 일 맞는 애하고 전화했는데 그런 소리는 않던데요. 아니, 인천이야. 원래 그쪽 애들이 맡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유일한 용의자를 서울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서 있던 플랫폼 위치가 이 노선의 기차를 탄 것 같다는데 근데 그건 대구 쪽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우리 보고 가라 한답니까? 원래 우리 관할도 아니라면서요. 아직 대구 쪽엔 연락이 안 간 모양이야. 아니, 대체 왜? 아직 언론에 까발려진 내용도 아니니까. 공치사를 다 저쪽에 넘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지.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져. 내가 형사들이라면 지금 이 기차에 범인이 숨어 있을지 않을까 하고 간단한 수색이라도 한번 고려해 봤으련만.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는 때와 한나절 정도의 차이가 나서인지 그들은 굳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는 척을 유지했다. 그럼 우리 둘만 수사 진행하는 겁니까? 형사라고는 해도 두 자릿수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단 2명이서 맞닥뜨린다는 생각 때문일까? 젊은 쪽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걱정 마라 새끼야. 2명만으로 끝을 볼 것 같았으면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써니 너 같은 반년짜리는 데려오지도 않았겠지. 묶인 일 끝나는 바로 더 오기로 했어. 아마 내일 점심쯤이면 다들 서울에서 기차를 탈 거다. 우린 가서 사전 준비만 먼저 하고 있으면 돼. 그런가요? 비웃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다행이라는 듯 치유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뭔가 우스워서 그만 쿡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바로 숨을 멈추고 바짝 긴장했지만 그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잠깐의 멈춤도 없이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어떤 새끼 압니까? 그게 말이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너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를 100%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예. 종이장 펄럭거리는 소리. 이어서 젊은 목소리의 탄성. 우와. 진짜 잘생겼네요. 직업이 무려 배우란다. 영화를 찍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이전에 이미 연극이나 이런 쪽에선 이름난 유망주였대. 근데 그런 유망주께서 어쩌다 연쇄살인범이 된 겁니까? 뭐 사이코스나 이런 건가요? 하긴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겉으로는 매력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던데 의사 만료는. 그러면서 붉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초여름쯤엔가 올겨울에 촬영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영화 배역이 정해졌다는 거야. 무슨 공포?
액션. 여하튼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는데 이게 상당히 큰 제작비에 영화계에서 꽤 알아주는 감독까지 무지 기대작이었다는군. 당연히 카메라 앞에 처음 찍는 입장에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겠지. 거기 파일 넘겨보면 알겠지만 지인들 말로는 대본 보면서 연기 준비하는데 무지 스트레스 받았대나 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인을. 아니 임마. 얘기 끝까지 들어봐 짜샤. 여하튼 몇 달이 지나도 연기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양반이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모양이야. 하루에 10시간가량을 대본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평소 생활에서 마치 자기가 그 배역 속의 인물인 양 행세를 한 거지. 말투나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건 보통이고 평소에 사교성 좋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 지인들끼리의 모임 같은 곳에도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연락이 되는 횟수조차 뜸해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친구들이 찾아가 집문을 두드렸는데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쪼져버렸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작품 속에 나오는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악역으로 사람이 바뀐 거지. 가택수사 때는 일기까지 몇 권 나왔다는군. 일기요? 그래. 작품 속 인물에 몰입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방법이었던 모양인데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쓴 일기가 적혀 있었대. 한데 이게 가관인 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앞부분은 누가 봐도 그저 어설프게 범죄자를 흉내를 내는 일반인의 일기지만 장수가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맨 뒤쪽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범죄자의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 범죄 심리 쪽 전문가가 혀를 내두를 정도니 말다 했지. 그럼 설마 내 예상대로다. 10명 중 9명은 특이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어. 일단 근육이완제를 써서 피해자를 산채로 제압하고는 온몸을 꽁꽁 묶고 신체 모든 부위에 무수한 칼자국을 내는 거지. 내장까지 손상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혈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곤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응시한다. 실제로 범인이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증거도 목격도 없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대본에 적힌 녀석의 배역의 살해 수법이 바로 그거였거든. 젊은 목소리가 질렸다는 투로 길게 신음을 내뱉었다. 확실히 이미 잔인함의 여부를 떠나 과연 사람의 행위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의 잔혹한 행위다. 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더욱이 앞으로 범인과 직접 맞댈지도 모르는 형사의 입장에선 보통 소름 돋는 소리가 아니겠지. 근육이완제는 어떻게 구했답니까? 병원에서 훔쳤다는군. 내가 방금 10명 중 9명이라고 했지. 다른 피해자들과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이 이 간호사였어. 강간당한 후 병원 지하 주차장에 청소도 구함에서 발견되었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작중 인물의 몰입을 지나치게 해서 생긴 정신질환이 계기가 되어 죽었다는 배우의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건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이지. 평소 주위의 평판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다는데 단지 연기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되다니 말 그대로 성실히 낳은 비극이군요. 아이러니네요. 그리곤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나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성실히 낳은 비극이라. 언뜻 보면 젊은 형사의 결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뛰어난 집중력과 풍부한 감수성의 소유자라고 해도 단지 극중 배역에 몰입했다는 것만으로 선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살인마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에서 악으로의 1차원적인 변환이 아니라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 예를 들면 그 배우라는 자의 마음속에 배역을 맡기 전 아주 오래 적부터 계기가 되는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 물론 이 씨앗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엔 그 크기가 아주 작은 데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씨앗이란 건 언제까지나 땅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않는 법이다.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씨앗일수록 수분이나 영양분 등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씨앗의 성장을 촉진시킨 조건은
다름 아닌 그의 배역이 되는 것이다. 배우로서 오래 생활해온 그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악역으로의 깊은 몰입. 그 몰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배우라는 자는 연기의 성취보다도 때는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진실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겠지. 한동안의 긴장 섞인 몰입과 사색을 거치고 나자 몰려오는 졸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사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런 데에 쓰일 얘기치고는 지나치게 스케일이 큰 얘기였지만 기분 좋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반쯤 잠이 들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졸음이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집중이 되면서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야, 이 자식아. 네, 선배님.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이야. 아까 얘기에 대한 건데 심각하지는 않고 그냥 심심풀이. 뭡니까? 그 배우라는 새끼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좋다나 봐. 대학 다닐 땐 아나운서를 목표로 한 적도 있었고 성우 아르바이트도 몇 번 했다던데. 정말입니까? 성대모사도 아주 수준급인가 봐. 웬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라면 남녀노소 구분 않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와, 멋지네요. 그지? 아마 내가 그 새끼라면 여러모로 요용하게 써먹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재수없는 간호사년 낚을 때도 말이지. 인터폰에 대고 의사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번갈아서 들려주니까 반색을 하고 문을 열어주더란 말이지. 문을 연 다음 내 얼굴 봤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정말 죽이는 재능이라니까. 우와. 또 이런 사용 방법도 있지. 거의 자정이 다 돼서 기차를 탔는데 이게 웬 떡이야. 얄짝하네. 웬 놈 하나만 외투를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마침 심심할 것 같았던 찰나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셨지. 딱 봐도 외투로 덮은 게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자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갖고 놀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